오스틴의 설득을 읽고 나서 같은 여성 작가인데 좀 천재성을 보이는 작가 중에 마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읽어봤더니 뒤에 보니까 19세에 쓴 네. 책. 네, 아니 19세에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너무 방대한 독서량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런 상상력도 인상적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19살에 쓴 책이에요. 19살에. 우리 영주 씨는 읽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첫 소감 어땠어요? 이 책이요?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어렸을 때 뭐 그때만 잠깐 본 정도였고 이렇게 책으로 접한 건 사실 처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그런 내용? 하여튼 그런 내용이어갖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렇게 감정이 디테일하게 나온다거나 그 프랑켄슈타인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하여튼 되게 제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읽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네. 우리 동원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이라는 이미지만 있어서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와,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괴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내용 요약을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저는 이토 준지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공포 만화가 있잖아요. 이분이 쓴 만화 버전과 이걸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숲 주니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이 책으로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이던데, 여러분이 보신 책들도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요 좀 짧은 버전으로 이제 한 번 더 소설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읽었는데, 일단은 이 이토준지 버전의 프랑켄슈타인은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공포 만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괴기스럽게, 공포스럽게 묘사를 했고, 또 실제로 스토리도 약간 바꿨어요. 스토리도 약간 바꿨고, 근데 이제 요거는 원작 소설이고. 근데 아마 이 버전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랑켄슈타인 하면 떠올리는 그 영화, 1930년대에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무슨 나사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찢겨진 뭐 이렇게 터 같은 거 있고, 그 프랑켄슈타인 내용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고, 원작 소설은 좀 다르던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건 우리 이네 씨 고양이 꼬리가 나오네요.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건 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과정이 다르죠. 아마 영화나 이 만화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켄슈타인 하면 시체 조각을 이제 잘라와서 팔, 다리, 머리, 뭐 몸통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시체 조각을 잘라와서 그걸 이제 수술로 꿰매가지고 이어 붙여서 사람보다 굉장히 큰 몸집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이제 이 만화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아마 그 프랑켄슈타인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무덤들을 막 다니면서 한밤중에 몰래 시체를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포 영화나 공포 만화의 소재로는 그렇게 각색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소설판을 보시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수정관을 이용한 증식이죠. 세포 증식. 그래서 이제 자기의 허벅지 살점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세포가 마치 우리 수정란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일종의 거대한 이제 비커 같은 거대한 유리관을 만들고 거기에 화학약품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 화학약품의 조제 비밀은 뭐 책인 당연히 자세히는 안 나오죠.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양생해내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체를 찢어붙인 부패한 시체를 찢어붙여서 만든 이 만화나 영화 버전의 프랑켄슈타인은 외모가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흉측하게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사실 외모가 그냥 무시무시하다라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무섭다는 건지는 그림으로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또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그 여자 괴물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여자 괴물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그 여자 괴물과 함께 떠나겠다. 그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괴물을 만드는 방식도 역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만화 버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 시체들을 또 이렇게 밤에 또 묘지를 다니면서 여자 시체들을 또 잘라옵니다. 여자 시체들을 잘라와서 그걸 모으고 마지막에 그 원래 여자 시체가 저스틴의 살점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원작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스틴의 얼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여기서는 저스틴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걸로 나와요. 만화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저스틴의 잘린 목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붙여가지고 여자 괴물을 완성을 시킵니다. 여자 괴물을 완성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자 괴물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그 괴물을 보고 자기도 괴물이면서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보고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는 거지. 무서워하고 또 전혀 이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뭐 난리를 치니까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이제 그 여자 괴물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네가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이런 괴물을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갚겠다 이러면서 떠나는 뭐 이런 설정인데 그 좀 자기적이죠. 사실은 이거는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화 버전에서는 약간 내용을 더 극적으로 각색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소설 버전에서 그렇지가 않죠. 소설에서는 원래 저스틴의 그 볼살 얼굴 살점을 띄워와서 그걸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증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본 방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증식을 해서 그걸로 이제 여자 괴물을 만들죠.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저스틴의 얼굴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유리 안쪽을 안 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 거기서부터 이제 저스틴이랑 똑같은 얼굴이 그 세포 분열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이제 그 죄책감과 죄의식과 어떤 공포감 이런 게 이제 뭐 거부감 이런 게 막 몰려들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안 되겠다. 라는 어떤 그 도덕적 혹은 뭐 어쨌든 감정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스스로 유리관을 깨부수죠. 유리관을 깨부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제 막 증식이 되고 있는 세포 상태인 그 여자 괴물을 그냥 메스로 난도질을 해서 뭐 죽여버리죠. 그것도 뭐 나름대로 그로테스크하다면 그로테스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 괴물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그 괴물이 나타나서 내 반려자를 만들어 주기로 해놓고 중간에 죽였다. 이거를 이제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지.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똑같이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네 결혼식 날 첫날 밤부터 그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먼저 이 프랑켄슈타인의 아주 오랜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헨리를 먼저 목 졸라서 죽이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엘리자베스 프랑켄슈타인의 어떤 구원자였던 여자친구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무슨 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섬으로 가서 여기라면 설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또 어떻게 침투를 해가지고 엘리자베스를 또 목을 꺾어서 죽이죠. 죽이고 나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도망가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쫓아가죠. 쫓아가서 남극을 헤매다가 북극이죠. 북극을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배에 갇힌 그 빙하 사이에 갇혀있던 배의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자기의 얘기를 쭉 풀어내는 그런 액자식 구성의 소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결론은 프랑켄슈타인은 그렇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가 진이 빠져서 그냥 죽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괴물이 그 배의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을 보면 그 죽은 프랑켄슈타인을 박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놈은 내가 진짜 나의 원수지만 사실 나를 만들어준 아버지이자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창조주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장이 너 내가 네 얘기 다 들었는데 너 알고 보니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됐다. 내가 가면 또 날 이렇게 외모로 무섭게 생겼다고 또 멸시하고 뭐 조롱하고 어디다 가둬놓고 뭐 이렇게 뻔한데 내가 왜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는 북극에서 혼자 얼어 죽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 그냥 북극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되죠. 뭐 제가 요약한 부분 중에 혹시 뭐 빠지거나 혹은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렇게 빠뜨린 부분 혹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이내 씨부터. 저는
문학동네 버전으로 읽었고요. 이거는 1818년에 쓰여진 초판본을 번역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요?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시체를 결합해서 만든 건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까지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시체를 결합한 후에 전기 충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아, 그래요? 소설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초판하고 개정판이 내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이게 청소년 버전이라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약간 좀 부드럽게 바꾼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자 시체를 만드는 것도 제네바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가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에 있는 오크니 아일랜드에서 여자 시체를 모아서 만들거든요. 만들다가 중간에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그 괴물이 쫓아가지고 다들 보고 있는 거를 보고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합시키는 과정에 중간에 여성 시체를 다 파괴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에 남은 시체들이 수습해서 화학 재료들과 함께 바닷속에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과정이 좀 다르네요. 제 마지막 장면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르나요? 북에 가서 그냥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북에 가서 나를 태워 죽이겠다라고 나와요. 태워주기나? 그럼 스스로 네. 활용을 한다는 거야? 네, 스스로 화형을 시켜서 죽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아예 없던 걸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 괴물이잖아요. 이게 그 누구도 알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나를 불질러서 누구도 모르게끔 만들겠다라고 나와서 저는 약간 읽으면서 사실 이 괴물을 화자 3명을 제외하고는 이 괴물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자기 입을 빌어서 이 괴물에 대한 존재를 얘기를 하고 괴물도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나를 봤다 이런 얘기를 자기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주체인 그 탐험대의 대장도 그거를 듣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이 죽고 나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서는 약간 극도로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랬습니다. 우리 동원 씨는 어떠세요? 동원 씨는 읽으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랄까? 추가하고 싶은 저도 문학동네 버전으로 읽었고요. 이제 그 여자 괴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갈갈이 이제 박사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갈갈이 찢으면서 이제 그 절망에 휩싸이면서 이제 그 괴물이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문학 동네로는 228쪽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 괴물이 하는 말이 모든 인간이 제 가슴에 품을 반려자를 맡고 모든 짐승이 제 짝을 찾는데 왜 나만 혼자여야 한단 말인가? 내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혐오와 경멸뿐이었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프랑켄슈타인 글이 만든 괴물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랑의 감동도 느끼고 온화한 그런 생명체였는데 이제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점점 복수심만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관련된 가족들을 살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조금 이제 더 살을 보태면 이제 누군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같은 괴물이 다시는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작불에 북극으로 혼자 가서 장작불에 자기를 화형시켜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생명체가
그 창조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부분인데 뭐 괴물 자체가 살인을 여러 번 저지르긴 했지만 이게 과연 그 괴물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기 탐구심, 호기심에 의해서 창조한 그런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영주 씨는 또 읽으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 뭐가 있었나요?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그냥 괴물이다 나쁘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감정만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다, 뭐 빠져들었다 했던 게 그 감정이 그 흐름이 감정의 흐름이 일반 사람보다 더 감성적인 괴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뭐 여자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건 그 오두막집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느끼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들과 친해지고 싶고 막 이런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그 괴물에게서 느낀 첫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더 행복을 갈구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두막집에서 지냈던 그 시기들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 보면은 책상에 숨어서 살던 거. 네. 이 괴물은 굉장히 인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걸로 원래는 그렇게 네.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지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음, 그래서 금방 말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말을 배우고 책도 막 읽잖아요. 이 책을 이렇게 자기들이 책 읽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인류의 역사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도 금방 이제 간파를 하죠. 굉장히 도덕 이런 걸 내세우면서도 필요할 때는 나쁜 짓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육체적 능력도 일단 보통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조했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본 소설에서는 자기는 그런 뛰어난 이성을 갖췄음에도 뭐 선과 악에 대한 구분, 뭐 도덕 감정 그런 게 없다. 그런 건 네가 넣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프랑켄슈타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프랑켄슈타인이 넣어줬다 안 넣어줬다라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런 도덕에 대한 감정이 인간들 사이에서 살면서 생겨나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잠자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잔인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걔들은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거 그러지 마 하면서 막 혼내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프랑켄슈타인에서 묘사되는 이 괴물이라는 건 인간 그 자체와 똑같은 존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몸집이 크고 뭐 이제 무섭게 생긴 거죠. 그걸 빼면은 인간이랑 비슷한 존재인 것 같고 이 소설에서도 뭐 여러분이 보신 버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처음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비명 지르고 도망가지 않고 잘 이렇게 어쭈쭈쭈 하면서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잘 달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으면 좀 외모는 좀 크고 등치는 크지만 얼굴은 못생겼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외견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거부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거기서 일단은 이제 비극이 시작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외모지상주의에게도 이제 뭔가 이렇게 역시 외모만 따지니까 말입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생겼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일단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로움. 인간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든 게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이 마지막에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뭐 여자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자기도 그런 외로움을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동료가 한 명만 있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자기는 조용히 떠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빅터가 이렇게 주지 않고 이제 이겨버림으로써 이제 오히려 또 비극을 더 키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간 되게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린 씨? 이 제목이 크리에이처가 아니라 프랑켄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이 있고 굉장한 집안에 굉장히 잘생긴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그 능력 있는 과학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또 그 존재로 인해서 파멸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오히려 포커스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시험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계속 가꾸고 약간 크리에이터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식일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냥 혐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괴물을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아이를 낳았지만 내 아이가 못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혐오스러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쁘고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프랑켄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너무 혐오스러웠고 그래서 도망치고 나와버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포커스가 가족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가족들은 너무나 화목하고 심지어 내숙모가 돌아가시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들이랑 같이 살 정도로 너무 화목한 가정인데 반대로 본인이 낳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물은 단지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 책임지지 않은 그 존재가 나를 찾아왔을 때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뭔가 내가 낳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걸 보면서 약간 무너진 가족과 가족에 대한 의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동원 씨는 어떠셨어요? 동원 씨는 추가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좀 만약에 그거를 가족에 비유한다고 하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잘 보살펴줬으면 뭐 키가 2m 20에다가 뭐 좀 얼굴이 사람이 보자마자 그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이제 공감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또 윌터 그 북극의 탐험한 선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나와 함께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뭐 프랑켄슈타인 느꼈던 그러니까 그 괴물이 느꼈던 부분이랑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나 해야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저도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네. 우리 영준 씨는 어떠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연민, 불쌍한 감정 이것만 계속 들었더래서 아니면 박사? 사실 그러니까 박사는 솔직히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읽는데 처음에는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쨌든 간에 배 아파 낳지 않아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해버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어쨌든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낸 건데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 사람이 복수를 한 건 잘못이지만 그거를 왜 그랬을까 불쌍하다 보듬어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벼랑으로 모른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사가
그냥 차라리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자기가 자살을 했으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겼을 텐데 자기 목숨은 부지하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버티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무책임하고 자기만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저 되게 느껴졌어요.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지적 과시, 어느 정도 자기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한 거였잖아요. 그래놓고선 그거에 대한 자기 그것만 하고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된 거에 대한 무책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가 제가 본 바로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출산 경험을 한 이후 뭐 이거를 썼더라고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약간 그 작가가 자기의 감정이 같이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새벽까지 책을 보고 자갖고 그 자기가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 박사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약간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자면 이 괴물이 제일 처음 죽인 게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이죠. 윌리엄이라는 박사의 동생을 먼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박사는 괴물에게 더 큰 혐오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괴물은 잘 몰랐지. 이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애가 처음에는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친해지려고 말을 건 거였는데 애가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들 올까봐 조용히 하면서 이제 목을 조른 건데 이제 너무 힘이 세니까 애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따지고 보면 과실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어쨌든 프랑켄슈타인 박사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였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아무 죄 없는 보모까지도 그 살인자로 몰아서 그 이렇게 목걸이를 거기 몰래 이제 그 저스틴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또 이 괴물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일단 박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의 지인을 2명이나 죽게 만든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괴물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박사의 행동에 일종의 개연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니까 작가 소개가 나오던데 18살에 결혼을, 결혼이 좀 애매한데 이게 18살에 유부남하고 바람이 난 거죠. 18살에 유부남하고 바람이 나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아빠는 인정하지 않았죠. 아빠가 아마 유명한 학자였나 뭐 문인이었나 그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너 미친 거냐, 왜 유부남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둘이 사랑의 도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스위스로 갔고 그 사랑의 도피를 한 데에서 이제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낳자마자 일찍 죽은 거지. 그래서 이제 첫 애를 낳자마자 이렇게 아이를 잃은 그런 상처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19살에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쓰게 된 거는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구를 만났더라? 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던데? 누구죠? 시인이랑 의사랑 남편 셀리랑 같이 괴담을 나누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이 괴담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서로 무서운 얘기 하나씩 써보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떠올라가지고 또 프랑켄슈타인,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이란 그 성이 있대요. 그런 괴물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주인인 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독일에 무슨 뭐 이런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거기를 뭐 하룻밤 묵었대나 여행을 갔대나 뭐 하여간 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런 영감을 받아서 뭐 썼다고 하죠. 그래서 메리 셸리에게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 아이를 잃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테고, 이제 그런 게 이런 소설의 내용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됐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내 씨는 이 그 메리 셸리의 어떤 인생사랄까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소설과 같이 연관지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한것 같은데, 아까 한것 같은데 되게 평범하지 않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정치학자이자 소설가이고 되게 좌파 음, 정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
아마도 유명한 뭐 사회 운동가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여성 최초의 여성 관련된 인권 소설을 쓴 여성 운동가였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굉장히 엄청 똑똑한 아이였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낳자마자 얼마 후에 3년 열흘 만에 또 돌아가셨다는 거죠. 가지고 계모가 키우게 됐는데 계모는 얘를 약간 공부도 안 시키고 좀 차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오는 가족의 관계를 1차적으로 먼저 느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의 제자인 셜리를 만나서 심지어 유부남이었고 그가 셜리랑 도망갔을 때는 셜리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셜리랑 또 제네바까지 도망가서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를 사산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문인이고 학자다 보니까 주제 오는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해서 유명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런 자리에 자주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해설 부분에 나오는데 크리에이터가 그 괴물이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잖아요. 뭐 신라건이라든가 제문 베르테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거를 책 읽었다는 얘기 나오죠. 네. 이게 본인의 경험이에요. 아, 괴물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책이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독학을 했던 경험이 그대로 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괴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나왔던 태어났으나 환영받지 못한 존재이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발부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셸리랑 그 남편이라고 남편과도 소원해져서 결국엔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한 천재님은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뭐 부모하고도 그렇게 좀 틀어졌고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다 많이 죽어. 여기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던데요. 그래서 아유, 정말 개인 사는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5명 낳았는데 일찍 사망했고요. 남편이 1820년에 익사했고요. 아 맞아, 물에 빠졌. 평생 삶을 산 것 같진 않습니다. 1818년에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을 출간해서 명성을 얻었는데 1822년 4년 뒤에 배가 침몰하면서 남편이 30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죠.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문인 바이런하고 키츠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을 했고 또 1836년에는 아버지 고등인까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참 그 주변에 죽음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뭐 나오나? 53세까지요. 23세. 아, 그러면 당대로서는 뭐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19살의 젊은 나이에 너무 최고의 작품을 정점을 찍는 작품을 쓰셨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그냥 군인으로 직업적인 작가로 살면서 나중엔 또 외롭게 사셨겠지. 왜냐면 가족들이 다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 슬픈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남겨서 우리한테까지 또 이렇게 명성이 이어지게 되셨다라는 건 또 평가해 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또 그 생각이 들었는데 AI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인격체잖아요. 요즘 인류는 뭐 이런 괴물을 만들진 않지만 사실 AI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다 같이 집단 창작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뭐 알파고가 뭐 이세돌을 이기고 뭐 옛날 얘기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국적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 회사에서도 김주하 앵커의 모습을 한 AI 앵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주하 앵커가 자기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리포트 한 꼭지씩은 AI 앵커가 하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하나 하던데 이런 게 그러니까 김주하 앵커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김주하 앵커는 방송을 많이 해서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MBC 아나운서로 정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로 옮겨서 또 메인 앵커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도 지금 젊고 어린 애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앵커를 잠깐 했었지만 저보다 더 어린 애들 중에 제2의 김주하, 제3의 김주하를 꿈꾸면서 방송 앵커를 해보려고 아나운서를 하는 애들도 있고 기자로 입사해서 이제 앵커를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 AI 앵커까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김주하가 죽어도 김주하가 계속 하는 거야. 오히려 이 후배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앵커, 메인 앵커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오히려 인류를 능가해서 인류의 어떤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SF화 되면은 나온 게 뭡니까? 터미네이터잖아요. 사실 터미네이터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일종의 SF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SF적 성격이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AI가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인간을 다 절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최후의 어떤 전쟁의 와중에 인간과 맞서 싸우고 있는 존 코너라는 지도자가 골치 아프니까 존 코너라는 지도자를 어렸을 때 암살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티천이라는 터미네이터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가 한 번은 이제 악당으로 나왔다가 한 번은 또 도와주려고 나왔다가 그리고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배우 자체의 외모가 사실은 옛날에 1930년대에 나왔던 이 프랑켄슈타인 영화에 나왔던 그 프랑켄슈타인의 외모와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생기고 등치도 크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부는 또 철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에서 약간 영감을 얻은 SF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 AI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영주 씨부터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하고 끝낼까요? 어떻게 오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같이 읽고 소감을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프랑켄슈타인의 감정선에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감정선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못 읽다가 새벽 어제 4시까지 읽다가 잤거든요. 밤에 읽으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조금 오싹하긴 했는데 바로 옆에 창문도 있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과학기술로 이 책을 보면은 또 그렇게 그 시대의 그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괴물은 되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최근에 제가 클로젯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또 봐서 그런지 이 책이 또 저는 그거랑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좀 많은 생각을 또 했고요. 사실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커서 자라나갈 세상에는 아이가 할 직업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과학기술에 밀려서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직업도 없어질 것 같고 뭐 두 가지가 같이 생각이 되는 책이었어요.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삐뚤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공감이 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미래에 대한 또 걱정, 두려움 그게 같이 공존하는 책이었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써진 책이라는 거에 또 한 번 다시 놀랐고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동원 씨도 소감. 저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적인 힘이 이제 어떤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게 미래에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좀 고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행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내 씨도 소감 어떠셨나요? 메리셸리의 다른 프랑켄슈타인만 알려져 있는데 프랑켄슈타인 말고 다른 소설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작품, 특히 초기작으로만 그녀의 전체적인 소설 방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더 읽어보면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정확한 이 소설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중기작이나 후기작도 좀 찾아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프랑켄슈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인류에 대한 평가, 인간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또 인상적이었는데 인간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이건 메리 셸리의 아마 시각이겠죠. 책으로 12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책 읽으면서 책 읽으면 제국의 폐허 뭐 이런 거 읽으면서 느낀 점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과정과 사피를 눈물짓게 만든 그 고향 사람들의 불운한 운명에 관해서도 들었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인간이란 그렇듯 강인하고 품위를 지닌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구나.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이나 정부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죄악과 사륙에 관해 자세히 듣고서야 비로소 궁금증이 풀렸지만 역겹고 혐오스러워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뒤쪽에 보면 누구죠? 저스틴이 억울하게 교수형을 당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본 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교수형 당한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는 헛간에 있던 그 처녀가 교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었어. 내가 재판관이었다면 결코 그녀를 교수형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녀를 정말로 죄인이라고 믿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요. 생각해 보시오. 만약 그 처녀가 당신의 동생을 정말로 살해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소? 그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밖에 없을 것이요. 누군가의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해서 교수형에 처해버리는 것은 당신네 인간사회의 법률이 아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처녀를 교수형에 처해버렸고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두막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아낸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당신네 인간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반대로 행동을 하더군.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통찰, 인간의 어떤 이중성, 그리고 이제 잔인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메리 셸레라는 작가가 이게 1800년대 초잖아요. 이 책을 낸 게.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어떤 계몽주의의 어떤 세례를 받으면서도 아직은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했던 것 같은 그런 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뭐 혁명 뒤에 사람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잖아요. 사형이 법적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뭐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인식들이 반영이 되면서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어쨌든 되게 인상 깊은 배울 게 많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단체 사진 찍을 테니까 책이 있으면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얼굴 가리실 거면 이렇게 가리고 포즈를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찍었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